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멱살 얘기도 이랬어요. 두 번째 굉장히 연락하시고 좋아하시고 지금 여기서는 승현님이 가장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안타까운 게 승현님이 결혼하면 신혼여행 바로 가세요?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에 승현님이 신혼여행 갔습니다. 신혼여행 어디로 가세요? 열흘밖에 안 써. 열흘 밖에? 모리시스가 어디예요? 모리셔스라고. 네, 어디 있는 거? 남태평양에 대륙은 아프리카인데 두바이 경유해서 가는. 신혼지에 모리시스를 어떻게 알게 되신 경로가 있나요? 거기 얼룩말 좀 보러. 동물 좋아해서 동물. 근데 얼룩말을 보러 간다. 셀리티 싫다고 해가지고. 무서워. 세렝게티도 신혼여행 가는 사람 있어요? 갔을 수 있지. 블로거들 중에 있는데 이제. 굉장히 독특하신데? 아무튼 저분 좀 잘 알아놓으세요. 저분 좀 잘 알아놓으시면 제가 많이 입고 있던 영역에서 참고하시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책으로 막 용어 암기하듯이 하면 이거 안 붙습니다. 몸에. 경험이 진짜 신기하게 해요. 아까 대학교 다 아는 단어고 다 그렇지만 모르죠? 이거 어때요? 이렇게 해결 못하겠죠? 해결 형식으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그래서 물건 검색 매일매일 하시고 내일 낙찰 연습을 하실 때 딱 보고 그 권리 관계에서 얘 대학에 있어 없어? 이걸 먼저 물으세요. 1번 물어보고 대학에 있어 없어?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숫자 넣으면 어디로 가요? 전신고 있잖아? 근저당 선수님 입자로 쭉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생각했던 패턴이 아니고 다른 게 이상하게 딱 들어와 있어. 그럼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일자보다 그 전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으로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의미 없는 사람이죠? 전입신고를 안 뺀 거잖아요. 그럼 좋지 않은 방법은 두 개입니다. 가족이라고 믿고 있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바로 거주 이전 이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신청해버리는 거예요. 거주지 불명 등록이라고 하면 되는 거를 거주지 불명자 등록이라고 해요. 제대로 공무원이 일을 한다면 집에 가서 조사하지만 보통은 조사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임차를 자꾸 줘보면 알겠지만 세입자들이 자기 주소를 안 옮겨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임대차를 주면 다음 전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세입자가 놀러 오고 갔더니 여기 사람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세대 구성하실 거냐고 업무사무소 물어본대요. 그럼 전화가 와. 그러면 거주자 빼드릴게요. 거주자 불명 등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2주 정도 시간을 줘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얘가 주소지를 안 바꿔내면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걔 주소지는 어떻게 되냐? 잠깐 동사무소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한 3, 4개월, 6개월 뒤에도 안 바뀌면 그냥 없어져요. 불명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여러분한테 이게 정확하게 옛날 용어로는 행방불명자입니다. 이게 행방불명 등록이었어요 옛날에. 이게 거주지 불명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방불명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관용업소처럼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게 법률 용어였어요. 아시겠죠? 권리 순서가 무관한 것만 알려드리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할 필요 없는 거 두 개를 정해드릴게요.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을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배당에서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는 돈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진짜 나중에 등기부상에 고려를 해보고 난도상으로 봤을 때 얘는 다 소액 임차인이 다 받아가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러니까 질문 하나 할게요. 서울 기준으로 최우선 배당 금액은 5,500만 원이에요. 오케이? 최우선 변제권의 보호 범위는 1.5억입니다. 이 말 구별 못하는 사람 많아요. 1억 5천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내가 1억 5천 전세로 들어가 있어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에요. 네네네. 교수님은 90번 부동산 방문부터 작성하시고. 자, 다시. 그러면 1억 5천을 먼저 배당받아 가는 거죠? 나중에 배달 순서에서 나머지 맞죠? 자, 그러면 전세 5,500만 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 아니에요. 그 비율별로 배당받아가야 되니까 훨씬 좀 적게 받아가겠죠? 아니요 5,000원. 반반 나뉘어 자꾸 반반 나뉘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아는 게 정확히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해결해보라고 하면 잘 안 된다니까. 제도 공부했어요. 마음에 들어요 되게. 진짜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5,500에 자꾸 소액 보증금 원금 전세가가 맞춰지는 이유 알겠어요?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면 옛날에 3,000에 30, 3,000에 100 이런 거 왜 만들어졌을까?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3,000을 3,001대야. 그럼 지금 5,500이 됐으면 차후 시간이 흐르면 서울 지역에 있는 보증금은 어디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5,000이나 5,500에 맞춰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그냥 원룸이면 5,500 조금 더 괜찮은 세팅이야. 그럼 5,000에 뭐 30, 40, 100, 200 이렇게 맞춰질 겁니다. 방빼기 공제라고 불릴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은 여러분이 흔히 내어왔던 보증금하고 비슷한 경향이 강하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상가임대차법은 제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아예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1,000에 맞춰져 있어요. 아무리 월세가 없어도 1,000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강남권 아니면 지방은 내려가면 지방의 소액임차 보호는 최소 문제가 5,500이 아니죠. 3,800, 2,800 이렇습니다. 얘네들이 맞춰져 있는 시간은 아직도 이제 수도권 옛날하고 비슷하게 3,000에 얼마 이렇게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2,000에 얼마에 맞춰질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연관 지으세요. 한 개 외우면 딴 데 가갖고 이게 다른 것처럼 느껴져.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는 보증금이 사실 최우선 배제금, 방패기 공제를 다 고려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법률이 하나 정해지면 우리의 행동 양식이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방금도 종원님이 명도를 하나 해결하고 오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갈 때는 어차피 말소 기준권이니까 신경 안 쓰고 저희는 거래를 안 하고 가격만 보고 들어갔습니다. 좋은 선택이죠. 근데 이제 낙찰을 받고 그 명도하는 사람하고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등기부를 보면서 이제 배당이라든지 예상 배당표를 그려보는 거예요. 너무 흥미로운 사건을 가져와가지고 자꾸 수업에 써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법원에 가압류가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중앙법원에 들어가 있는 가압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정법원에 들어가 있는 가압류는 이미 집 값을 나누거나 집의 지분이나 집의 소유권을 나눌 수 있겠다고 결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혼이니까 거의. 오케이? 이혼이니까. 근데 이혼 소송이 이렇게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압류까지 걸어놨다는 건 서로 지분, 재산을 어떻게든 2분의 1씩 나눠가지고 뭐 하나한테 온전히 다 주든 이렇게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맞죠? 이런 상태에서 배우자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건이에요. 너무 재밌어 이거. 저도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3박 9일에 넘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류상으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속이죠? 죽어야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속이 됐을 때 자식들 둘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배우자가 있으면 원래 이혼하기로 한 절반이긴 하지만 사람이 없어졌죠? 그럼 얘가 다 가져오고 자식들한테도 상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가야 맞죠? 근데 빚이 더 많아. 그러면 여러분 민사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죠? 네, 한정승이라는 걸 선택하면 상속폭이라고 해가지고 빚하고 갖고 있는 자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퉁 쳐가지고 이익이 되는 것만 넘어오는데 보통은 이익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등기부에 상속폭으로 기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상속됐다가 빨간 줄로 그어지면서 말소 처리가 되고 한 사람한테 나머지 남아있던 집은 어차피 이혼으로 분할됐으니까 2분의 1이 자기 거 아닙니까? 자기 거 딱 등기가 딱 뜨겠죠? 근데 이제 그게 경매에 넘어온 상황이에요. 그 집이 지금.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람이 받을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고요? 네. 3천만 원 정도 있었다고 쳐요. 이 배당금이. 근데 그 뒤에 가압류가 2개가 더 들어왔어. 그 뒤에 가압류가. 순서상으로는 이 배당 받을 돈이 위에요. 자, 그러면 이 뒤에 들어온 사람한테 남편의 원래 집이었잖아요. 여기 들어온 가압류가 있으니까 이 아내분의 이 배우자의 배당금 3천만 원을 후에 들어온 가압류에 갚아야 되나요? 안 갚아야 되나요? 왜? 왜? 이미 이혼했어. 이미 이혼했으니까. 네. 또 남편께서 상속 포기했잖아. 상속 포기했으니까. 네. 이혼했어도 사실 상속 포기를 안 하고 이혼한 상태였어도 그거 받아야 안 받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자기 지분이니까. 네. 남편에게 가압류가 간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케이스가 두 개예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되는 한정승인의 제도도 설명할 수 있고 상속 포기 제도도 설명할 수 있고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해도 자기 지분만큼 받았던 이혼 조정 판결문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 사람한테만 이게 영향이 있는 나한테까지 올 필요는 없는 거죠. 자기가 받으니까 그런 거죠. 이해돼요? 네. 저런 걸 가지고 왔어요. 그럼 저런 건 어떻게 도와드렸을까요, 그분은? 그래서 앞으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 배당금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니까요. 배당금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찾으셨습니다. 하시더니 이 컨설팅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더니 박수 주세요!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진짜 너무 뿌듯해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는지. 그 저런 낙찰자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경매 당하고 싶다 드셔서. 오, 낙찰자를 만나면 경매 당해야 되는데. 경매를 우리는 낙찰 받으러 갑시다. 당하지 마세요. 또 질문입니다. 이제 풀어보세요. 선순위 가압류가 있어요. 이런 물건이 있어요. 처음 봤죠? 이런 게 있으면 좀 모아놓는 편이에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23년 1월 21일에. 근데 22년 6월에 가압류가 있네요. 근저당보다 가압류가 앞에 있으니까 또 물어보자. 가압류는 갑구예요, 일구예요? 좋아요. 근저당은 일구. 써 있잖아요, 그죠? 써 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이제 본 거야? 그 날짜는 뭐가 빨라요 지금? 보통은 근저당이 빨라요, 가압류가 빨라요. 여러분이 보는 거죠. 다 근저당이 빨라요. 왜냐? 근저당을 가압류 있는 집에 잡아주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근데 근저당 사람이죠. 사람은 바보일 수 있잖아요. 은행이나 기관은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가압류 잡힌 집을 담보 잡아주고 돈 빌릴 때는 사람한테 갑니다, 보통. 오케이? 그럼 선순위에 가압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소를 그렇지, 이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낙찰받은 사람이랑 어차피 말소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우리가 아는 거랑 달리 근저당이 돈을 다 받아가요, 못 받아가요? 원래 근저당은 물권인 거 알아요? 단어 하나 외워요. 물권과 채권 외워요. 물권과 채권. 물권은 흡수라는 매당을 해요. 채권은 안분이라는 매당을 합니다. 흡수는 아래에 있는 권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다 받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에서 주로 보는 건 전세권, 전세금하고 대학 얘기는 전세금하고 그다음에 선순위 근저당, 은행에 잡은 근저당 70% 80% 정도 대출 받잖아요. 그 근저당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만 주로 겁나게 권리보장을 많이 했는데 가압류가 앞에 나온 거는 볼 일이 좀 잘 없잖아요. 왜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이 가압류가. 생각을 해보는 거지. 여러분이 행정법 체계를 만드는 사람으로 토론 한번 해봅시다. 자, 100분 토론입니다. 우리 법제처예요 지금. 여기 법제처, 법사위, 법제처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법사위, 여기 법제처. 우리가 통과시키면 여기서 검증해줘야 돼요. 자꾸 심사하는 거죠. 만듭시다. 근저당이 먼저 물권 등록을 해놓고 최우선 권리를 확보했으니까 다 흡수해 가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채권은 날짜와 상관없이 저 뒤에 있건 앞에 있건 다 똑같이 나눠서 가져야 된다는 데도 우리는 사회적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결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법을 하나 만들어야 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있지 않았는데 가압류인 채권이 물권을 갖고 있는 근저당 앞에 설정되어 있는 자산이 등장했습니다. 자, 우리 법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 거야.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가압류는 채권이니까 밑에 근저당이 물권이어서 더 유리하므로 물권인 근저당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먼저 앞서 신고한 가압류를 무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느끼시나요? 자, 타당하다고 한 분 거수해주세요. 타당하지 않다고 하시고. 뭐야, 3명이요? 타당해요? 안 타당해요? 그 의견을 표력해봐요. 빨리 투표를 해야지 지금. 자, 법제처 투표하겠습니다.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다 손. 좋아요. 정석수 충족의 과반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행정 절차를 한번 발동해 볼게요. 가압류가 선순위에 나왔는데 후순위 물건에 밀리게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여러분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가압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압류한테는 돈을 다 흡수배당해서 밑에 돈을 몰아주지 못합니다. 전액을 줄 수는 없어요. 맞죠? 안분배당의 원칙을 우리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건 지켜줘야 돼요. 맞죠? 자, 그럼 이제 아래 물건을 한번 건드려야겠죠. 근데 물건을 어떻게 건드릴까요? 물건에게 위에 있는 돈까지 다 땡겨주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죠? 네. 그럼 가압류한테 일부라도 나눠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밑에 있는 후순위 물건 근저당을 채권화 시킨다라고 결정하면 어떨까요? 괜찮아요? 네. 자, 동의하시는 분 손. 자, 이렇게 결정해요. 그러니까 상식의 경로를 머릿속으로 한번 계속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의 흐름이 진짜 제하고 좀 비슷해져가지고 그렇게 사고할 수 있는 논리가 갖춰졌는데 그거가 반대로 된 경우가 딱 생긴다. 그러면 보통 예외 조항이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법의 합리를 흘러가면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여기서 이랬으니까 다른 상황에서는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보통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막혀요. 그게 임대차 보호법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별로 화가 안 나는데 법 만드는 과정을 소급하지 말자고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 사회 관습을 어겼기 때문에 되게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건 소급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 만드는 법부터는 다. 이해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건희 기울백 사건도 굉장히 좀 그 정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2, 3만 원 촌지 때문에 막 엄청 처벌받고 고생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배우자는 다 받아도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해되세요? 뇌물 주고 싶으면 배우자한테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원칙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법을. 처벌을 아무도 못해. 이를테면 부동산으로 얘기했을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은 했는데 15년째 한 번도 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거를 무력화라고 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흐름대로 쫓아가니까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주는 거예요? 돈이? 자, 낙찰이 얼마야? 10억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5억 다 받아가나요? 11대 5로 11대 5. 근저당이 두 개가 있으니까 1순위는 얘랑 다 합쳐가지고 안 보내요. 물권 이건 채권 이건 1차 배분은 여러분 까먹지 마요. 1차 배분은 모든 권리 관계가 다 들어와 있는 애들을 다 비율대로 나눠요. 그러니까 10억이면 이거 합쳐서 지금 14억이 넘어가죠. 지금 14억 1천만 원 정도 되니까 10억의 비율로 좀 낮춰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14억이니까 못 받는 돈 치면 얘는 한 3억 정도 가져가는 거고 얘는 한 4억 정도 가져가는 거고 얘는 한 3억 정도 설정하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10억쯤 나오죠? 이렇게 1차로 안분했어요. 안분. 그러면 2차로는 다음이니까 그 돈을 그대로 가져가면 3억 가져갔어. 오케이? 근저당은 얼마 가져가야 돼요? 원래는 6억 가져가야 돼요. 맞죠? 근데 앞에서 지금 얼마 가져갔어요? 3억. 얼마 남았죠? 7억이 남았어요. 7억이 남았으면 안분했다라고 하면 뒤하고 안분됐으니까 얘는 좀 5억이나 4억 후반대 중반대 받아가야 맞는데 얘는 근저당이 앞순위에게는 예외 적용을 한 거지만 후순위에게는 원래 그들의 원칙으로 지켜야 되죠? 그러면 얘 거를 끌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를 흡수 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 받아요? 못 받아요? 다 받는 거예요. 7억이 남았으니까. 그럼 마지막 놈이 얼마 받아가요? 원래는 3억을 받아야 되지만 미배당금이 생기니까 1억 받아가는 거예요. 요거 이해된다 손? 제 순서가 바뀌어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날짜까지 보니까 제가 빨간색을 찾아봤다. 다시 순서대로 설명할게요. 이제 들릴 거예요. 이제 들릴 거예요. 다시 갑니다. 가압류가 앞에 있고 얘가 먼저네요. 그럼 1차는 무조건 안분해요. 물건이든 채권이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3억 얘가 한 3억 정도 되네. 3억 4억이면 10억이네요. 원래 이렇게 받아가는 것이 안분 배당이에요. 근데 흡수 배당은 뭐냐면 아래에 있는 거를 땡겨올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아까 법제처하고 법사위를 돌려서 정했죠. 채권이지만 물건보다 앞에 나와 있으면 뒤에 있는 물건을 채권화 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압류하고 첫 번째 근저당을 나눠 갖는 게 맞죠. 오케이? 네. 그러면 나눴을 때 안분을 하는 거니까 얘는 안분하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3억. 얘는 4억 받아가요. 2억은 못 받았어요. 두 번째 물건 얘는 4억 1,300을 원래 받아야 돼요. 근데 안분 배당 금액으로 봤을 때 3억 정도였어요. 근데 밑에 있는 애 거를 땡겨올 수 있어요? 땡겨올 수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얘는 얼마 받아요? 4억 1,300 다 받아요. 그럼 이제 얼마 남았어요? 한 2억 8,700 정도 나오고 걔만 얘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네. 이걸 이해하시면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낙찰 진입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제가 어려운 물건 찾아낼 때 하는 거 알려드렸죠? 가장 억울한 채권자를 찾을 수 있어요. 누가 제일 억울해요 지금? 난 누구 찾아갈 거예요? 상세사항에 주소 나와 있어요. 나 김경 찾아갑니다. 가서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막 연락 한번 드릴게요. 듣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 끊으면 안 돼요. 듣고만 있으면 자꾸 연락이 와요. 그래서 지금 4월달에 처리했던 박희준 대표님 아직도 연락하고 있어요.
자기 토지 처리되고 막 채권 잡은 거 막 공사대금으로 대신 담보 잡고 잡은 거 이거 다 경매 넘겨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 공사대금이 막 10억, 100억씩 막 이게 되면 얘가 돈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납품을 다 했는데 사업은 이런 거잖아요. 좀 사업하시잖아요 지금 남편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대금을 안 줄까봐 얘가 갖고 있는 자산에다가 근저당이나 물건을 잡아놓을 수 있겠죠. 심지어는 근저당보다 센 거 있는 건 아세요? 가등기라는 거 알아요? 가등기. 가등기는 여차하면 소유권도 그냥 내 거야. 낙찰 받아 경매는 상관없어. 내 거야. 돈 한 푼 내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걸어버리는 게 제일 세요. 오케이? 이렇게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되면 경매 넘길 수 있잖아요. 가등기 있으면 그냥 소유권 이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걸 해달라는 거야. 이걸 좀 해달래. 법무사한테 하시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막 식사 한번 하러 오시라고 막 이렇게 사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물건 해결하러 왔으면 저는 경수님을 팝니다. 돈을 다 받는 사람들이야. 아니 이분한테 다 찾아가도 괜찮아요. 김선혜님도 이해되세요? 이분도 2억 정도 덜 받잖아요. 그죠? 안 부니까 이분한테는 안 찾아갈 거야. 하나은행이잖아. 이해되시죠? 좋아요. 이렇게 깨시면 여러분이 언제까지 싼 물건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그 대전에 우리 군생 되게 비싼 거 갖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거를 하실 때 경매로 낙찰을 받으실 때 이런 채권자를 만나가지고 상세 서류상이나 세부사항을 전부 다 확보를 하시면 남들이 다 입찰하지 않는 물건에 굉장히 싸게 입찰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쯤은 와요. 여러분한테. 여러 번 오진 않아요. 이런 걸 찾아내셔야 되니까 등기부 얼마나 눈 빠지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게 많죠? 네. 네, 그냥 부동산에서 숫자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근데 뭘까? 왜 김서영과 김영식을 찾아가요? 경매에서는 제일 억울한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사람이 제일 억울해요. 근데 어차피 왜 찾아가? 이유? 권리관계가 복잡했을 물건이었을 경우에 뭐 보증금 미상 임차인이 있는데 유치권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거나 가등기가 걸려 있는데 해결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물건이죠. 이런 사람은 내부자들만 알고 있겠죠. 내가 모르는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걸 찾는 거예요, 물건을. 그러니까 그런 물건 어떻게 유찰이 한 8회 돼 있어. 10억짜리인데 지금 2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권리관계만 해결하면 난 2억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받겠냐고요. 곽현 대표한테 갔는데 그 펜트하우스 32억짜리를 하면서도 한 명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대. 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다 준 거예요, 모든 정보를.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집도 봤어요. 도락 비번도 땄습니다, 이미. 낙찰 받고 너무 좋았는데 이게 그 서류 접수 안 되는 거 발견되는 것 때문에 취소가 돼가지고 그 다음 달에 바로 30억에 팔리더라고요. 사업 싸게 샀어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작은 물건 할 때 말고 작은 물건 할 때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려면 이게 자기 몸에 굳으니까 좋죠. 근데 뭐 1,000만 원 남기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쭉쭉 빨리 가시고 큰 거 할 시기가 언제쯤은 여러분한테 와요. 여러분 이제 서울 엔간한 데는 다 15억, 20억 아닙니까? 강남쪽 가시려면 이제 막 40억, 50억 흔해요, 흔해. 원 펜타스도 보니까 뭐 요즘에 분양가가 20억이 다 넘어가더만요. 이해되세요? 그런 거 하실 때는 진짜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지. 그러려면 조금이 아니지 많이지. 20억, 30억 넘어가면 4억이면 엄청난 비중이 아니니까 그거를 하려면 이렇게 찾아가 보는데 누구를 찾아갈지를 선택하는 것도 등기부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찾아오는 거죠. 깰 수 있는지 없는지도 그런데 억울한 사람이 가장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듣다 보면 원하는 게 아닌데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미움이 가득할 때는 친한 친구를 만나면 안 돼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자꾸 많이 해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1년 지났을 때는 그 말이 절대 지금하고 맞지 않지만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남편은 쓰레기가 되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결혼하시는 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엄청 남편이 미울 때는 친한 친구 만나면 안 돼! 근데 억울함이 가득할 때는 만나주는 사람한테 다 하소연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신이에요, 이거. 오케이? 이런 거는 정말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한 5차, 6차 떨어진 것들을 오늘 전주 아침에 오신 분처럼 이렇게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단독주택을 샀는데 7천만 원에 받아가지고 대출을 한 5천만 원 받았어요. 실투자금은 2천만 원이죠. 근데 명도도 되게 수월하게 하시더니 1000에 60 정도의 그 임차를 맞췄어요. 그럼 1000 했으니까 들어간 돈 1000밖에 없죠. 60만 원 매달 따박따박 나오고 5천에 대한 이제 20밖에 안 되니까 4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해서 40만 원이 계속 나오는 투자니까 엄청 좋은 투자죠. 단독주택이고. 저는 이것만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입하시라고 했어요. 잘 찾으셨다. 어차피 저희 팔 생각이 없대요. 재개발 될 때까지. 근데 지주택에서 연락이 왔네. 2억에 사겠대. 그래서 가지고 있을까요? 팔까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법사위 다시 한번 열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로 받는다. 아파트는 시세 한 6억 정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다, 판다.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다 돈. 수적으로 맞네. 저를 팔라 그랬습니다. 왜요? 지주택이잖아. 그래 지주택은 동의율이 95%. 재개발이 지주택이니까 그 사람이 이 집을 살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주택에서 모델하우스 분양관을 지으려면 15% 이상의 토지를 확보를 해야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지어놓고 전국에서 사람을 모집하는 거거든. 근데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하시면 돼요, 안 돼요? 왜 원수익이 권하겠어요? 안 돼요. 15%밖에 토지가 없어요 지금. 얘가 확보해야 되는 게 80%가 남았어 아직.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30% 확보했대요. 그럼 진행이 돼요? 65%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월세 주셔도 수익 계속 이렇게 뭐 30% 이상의 수익이 남으니까 이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공시지가 1억 이하니까 주택수도 산정 안 되고 너무 좋으시잖아요. 임대사부터 등록해보면 기다리세요. 알박기 하셔서 지주택 동의율이 90% 올라갈 때까지 팔지 말고 기다리세요. 지주택은 마지막 남은 주택을 가장 비싸게 삽니다. 그래서 추가분담은 자꾸 걷는 거예요. 끝까지 안 파는 한 집이 되시면 위너예요. 진정한 위너. 1000만 원짜리 10억에 살 수도 있어요. 빨리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알박기의 전형적인 양태가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장이 6구역인가요? 장이 뉴타운에 신도들을 동원해서 불총을 쏘고 화염병을 던지면서 막으셔가지고 그 재개발 지역을 다 허물어질 때 교회 한 개만 남가있는 상태로 한 5년, 6년을 끄셨죠. 근데 마지막으로 제안했던 금액이 거의 7, 80억 정도까지 제안했어요. 500억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요구했던 건 500억이고 그 시에서 이제 보상을 500억에 맞춰주겠다고 했었나요? 아니요? 거기만 남겼잖아요. 아니 근데 보상을 맞춰주겠다 하고 빨리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들었거든요. 금액은 정확히 모르죠. 신문 찾아보세요. 또 숫자를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게 승자 아닌가요? 그게 승자 아니에요? 감정가액은 권리가액이 10억 이하인데 500억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남으면 돼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그분은 제 말을 듣고 지금 바로 파시는 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미 수익이 얼마예요? 3배잖아요. 몇 달 만에? 2달도 안 됐어요. 아까 5월 달에 받은 거예요. 아니, 5월 달에 받은 거예요. 지금은 4개월 정도 지났네요. 지금은 이제 월세 다 맞춰져 있고 지주택 계약은 내년 6월에 잔금 다 들어오는 걸로 맞춰놨대요. 세팅해놨대요. 그동안은 30% 월세 수익 받고 있다가 6월 달에는 2억 받고 넘기는 겁니다. 괜찮은 투자 아닌가요? 이건 그분이 신분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이에요. 겸직금직 여기 공무원 안 들어. 공무원들 손을 들지 않아. 공무원들은 공시지가 1억에 주택도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주에 공시지가 1억 많아요. 주택 때문에 다들 단독주택. 공시지가 1억은 아무거나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다세대나 빌라였으면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단독주택이라서 하라고 60제곱미터가 넘는 단독주택 마당도 있고 한다더라고요. 방도 3개고. 그러면 뭐 전주 객사 옆에 있으니까 에어비앤비 돌려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통째로 월세방 하나씩 줘도 되고. 와, 화형 양상은 뭐 단독주택은 무궁무진합니다. 위에 텐트처럼 이렇게 비닐하우스 올려가지고 뭐 사람 하나 더 살게 해도 되고요. 아무튼 저기 가압류도 유치권처럼 깰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허위 가압류라든지 그런 걸 증명하면은 이게 가압류는 깬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안 맞는 게 가압류는 의미가 없잖아요. 가압류는 일방적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가정법원의 가압류랑 일반 법원의 가압류를 구분하라고 했던 거냐면
가압류는 등기에 왜 등재될까요? 하면 여러분께 행정체계를 모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압류는 저랑 뭐 문자 내역 주고 받았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현금 영수증 보관증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첨부 서류로 첨부해가지고 이 금액만큼 이 사람이 나한테 갚을 게 있습니다 하고 그 주택에다 등록해 놓는 절차예요. 누구 주장이에요? 나의 일방적 주장이야. 만약에 이 가압류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가압류 취하 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압류라는 건 어떤 내용이 이 집에 이 사람이 이만큼의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한다 정도의 효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저당처럼 물건으로 주지 않고 채권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를 깬다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깨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근저당 같은 게 깨는 거가 될 수 있겠고 근저당 관계를 파악해가지고 좀 복잡하면 그리고 아까 가압류면 선순위 가압류도 돼요. 선순위 가압류인데 여기서 가장 억울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찾아가 본다.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느낌은 가등기 정도 걸려 있으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있고 담보 물건 가등기가 있어요. 담보 물건 가등기는 담보를 잡아놓고 가등기를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근저당보다는 좀 세게 잡아놓고 싶은데 돈을 완벽하게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욕구는 뭐예요? 돈 받으면 돼. 소유권은 필요 없어. 근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거잖아요. 두 개를 일단 구별하시고 더 어려운 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그 사람 찾아가서 만나서 깨는 거야. 이런 거 깨는 거야. 그래서 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등록을 해놨는데 내가 입찰을 하려고 해. 근데 지금 막 9차까지 떨어졌다? 내가 얼마 정도 주면 나하고 계약서 써가지고 나한테 이 지분 넘겨준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해서 무조건 진입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만나서 깨버리면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더 쉬운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당산동 아파트에도 있었어요.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망설이고 두 명이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망설여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시세하고 6억 차이가 나게 낙찰이 된 거예요. 강원도에 계신 분이 5분의 1을 갖고 있긴 했는데 나는 그분 만나가지고 하면 이 별거 아닐 것 같았거든요. 지분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소유권을 다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오래 살아 자기가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5분의 1에 대한 돈을 얼마를 받기 원하는지만 알면 내가 그 입찰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이해돼요? 예. 그래서 가등기 공부를 특수물건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좀 잘 만나시는 분들. 그 사람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계약서 써버리는 거야. 내가 이걸 낙찰 받아갖고 오면 너는 이걸 나한테 이 가격에 넘긴다고 계약함 도장 따닥 찍고 그리고 낙찰 받아갖고 가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 사람 등기 필증 갖고 갖고 나한테 이전해버리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가등기 깨는 것도 사실 조금 더 공부하시고 한 두세 개 경험 생기시면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낮게 나타나니까. 왜냐면 모든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책임질 수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잘 모르잖아요. 본인이 현장을 뛰어봐야 되는데 현장 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귀찮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또 물어보면 선생님 어디 먹던 버스 잘못 탔어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리드하기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이해되시죠? 저도 많은 경험은 없어요. 가르치는 거는 자전거리를 돌려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종호님이 보내주신 것 중에 코모도 지분 이렇게 법인하고 개인을 이렇게 하면서 9번에 자꾸 정정등기 달아서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결국은 지키고 싶었던 노력인 거예요. 안 팔 생각인 거지. 경매로 넘겨서 눈앞에 보이게 경매로는 해놨으나 그런 느낌을 해놓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 낙찰 받으면 소유권 바로 뺏깁니다. 낙찰 받으면 보증금만 이렇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자금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야 됩니다. 가등기. 오케이? 만나서 의중을 정확히 듣고 계약서 써야 돼요. 이렇게 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써도 효력은 있나요? 계약서는 그 있죠. 그리고 계약서 계약서 쓸 때 그런 게 있나요? 계약금 이렇게 주고 10% 입금해야죠. 문자는 왔다 갔다 또 계약은 성립합니다. 구두계약도 성립하러 가시죠.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거를 지금 방송 녹음하고 있잖아요. 저 클로버에 쳐가지고 그 녹취록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증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청문회장에 터지고 있는 것들이 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고위공직에 올라가면 말을 함부로 하거나 전화를 함부로 털거나 자랑한다고 스피커폰을 펴놓고 여러분한테 자랑하면서 이 사람하고 통화했어 라고 얘기한 바보가 되면은 그냥 다 잃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거 본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고위공직자로 올라가면 진짜 조심스럽고 비밀스러운 사람이 겁니다. 지금 정부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좀 걱정 좀 됩니다. 무수고 개멸되는 거 아니고 무슨 자, 그래서 질문
오늘 수업에서 질문하실 것들을 지금 가무 소멸시효가 3년 거죠. 3년 이내에 돈 등기 안 하면 없어진다고 봐요. 그렇죠. 압류를 해가지고 추심 같은 걸 해가지고 본 압류로 이전을 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겸해 절차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소멸시효는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어요. 3년인지 그러니까 저도 3년인지 2년인지 헷갈려가지고. 가압류 소멸시효가 있는 것도 잘 몰랐네요. 3년이 지난 거는 괜찮다고 듣는 적이 있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가압류는 보통 그 전에 말소를 등기가 바뀌니까 다 말소가 되죠. 해버리니까 그게 3년까지 끌고 질질 가는 게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그래가지고 말소를. 맞아요. 재개발 개건축 사러 가면 가압류가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면 가격이 시장가가 만약에 3억에 팔리고 있다 그러면 2억에 파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사요. 내가 지우면 돼요. 그거 저 앞에서 했던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여가지고 가압류 지울 줄 몰랐던 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지우면 됩니다. 말소 등기 얼마라고요? 그거 이 쉬운 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1억이에요. 그 가치가 1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안 알고가 아까 저 되게 나쁜 눈으로 보신 거 알아요? 공시지가 청산 보고 미치 와 그런 거 처음 받아봤어요. 미안해요 장난해요. 아니에요, 될 텐데. 될 텐데라고 한 거예요. 될 텐데. 정확한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과 교차 지금 정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좀 팁을 좀 알려드리면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임차인이나 소유주가 나이대가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있을 때는 약간 처음에서는 패스하시는 게 있습니다. 70대나 80대 이상이고 이러면 명도할 때 가슴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재기할 여지는 없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주에서 낙찰 받으신 분 뒷산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부분도 80세였어요. 80세. 그러니까 어떤 근로소득으로 이걸 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이제 생애 마지막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 공양을 이제 안 하는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자, 자기가 부모님을 공양하겠습니다. 손. 진짜? 야, 이거 세대가 나뉘어. 지금 50대 이상인가 봐요. 50대 이상인가 봐요. 기준이 50이군요. 50대가 약간 기준이에요. 40대부터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 잘. 그리고 교수님은 남편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저 50대 이상이에요. 아 진짜? 네. 못 믿겠어. 이분 대학생이에요, 딸이. 저도 뭐 이렇게 대학생이에요? 1학년. 우리는 큰애가. 저도 3학년. 3학년. 지금 세 분 이상이에요, 약간. 봐요. 신기하네. 승현님은 제가 연세 맞춘 거죠? 30대 초반? 34살. 20대 같아요. 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많이 하네요.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다들. 자, 말씀하세요. 질문입니다, 이제. 질문 생긴 거 있으면 오늘 수업 시간에 한 바퀴를 다 돌린 걸 되게 여러 개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풀어보세요 하니까 못 푸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뒤져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 질문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약간 헤매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카톡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생각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게 이번 수업 시간에 있을 거예요. 가압류랑 압류랑 차이는 뭐?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압류는 민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인들이 등기에 기록을 했을 때 가압류라는 말을 붙여주고요. 주로. 압류는 왜 가압류라는 말을 그 개인한테 붙여주냐면 이거 아까 제가 개인의 주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대방 양상을 소송간에 판결이 확정난 게 아니야. 근데 압류라 하면 확정이 나야 되잖아. 그러면 국가에서 하거나 기관에서 하면 다 압류죠. 이거 가압류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지. 왜냐면 네가 세금 안 낸 건 너무 확실하고 그 교통 범칙금 안 낸 건 너무 확실하고 아까 보니까 가압류의 소유권에 누가 가져오셨지?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가져왔는데 가압류 갑구 9번에 교통행정과 압류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벌금 안 내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도로 주차 뭐 이런 딱지 안 되면 그게 자기 집안에 압류됩니다. 처음 알았어. 범칙금으로 압류까지 해놓은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아가지고. 그러면 운전하고 정당이지. 똑같아. 근저당과 저당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기관과 개인. 아니요, 개인도 근저당을 잡죠. 근데 저당이라는 말이 그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아. 저당이라는 말이 근저당하고 같은 말인데
어떤 게 더 포괄적인 말이냐면 근저당이 포괄적인 말이야. 저당은 폰샵이라고 해서 전당포 알아요? 전당포에서 물건 주면 돈으로 줬죠. 그 행위를 저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 남편이나 그 배우자한테 했던 행위가 저당 행위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저당 잡았죠 지금. 이해돼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물이나 물건이 있는 표현이었는데 원래 이걸 서류상에 넣으려다 보니 이 표현이 구체적인 물건이 없는 행위를 포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럼 이게 지적재산 권리잖아요. 이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카피라이팅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권리도 근저당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저당을 잡을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거는 공중에 떠 있는 물건이 없잖아. 내 뇌를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가 근저당. 두 개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역사적 요래까지 다 설명을 했지만 서류에서는 근저당이라는 용어가 만날 겁니다. 아시겠죠? 네. 보증금이 미상일 때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증금 미상 하나 푸는 건 많이 알려드렸죠 지금 이거. 이거 어떻게 알려줬죠? 아까 너무 빨리 자, 보증금 미상 푸는 방법 1번. 해당 전입신고 날짜 근처 인근 한 달, 두 달 사이에 거래 신고가 돼 있는 걸 검색하는 방법. 이거 아파트 실거래가 가서 찾아보고 네이버 실거래가 가서 하는데 주소 검색으로 알고 싶으시면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주소를 쳐 넣으면 거래된 게 나와요. 쫙 떠요. 그 주소 해당 호실에. 그거가 나와 있는데 미상이다. 그럼 공무원 실수한 거지 뭐. 여기 실거래가 떠 있는데 여기다 표기를 안 한 거니까. 이거 찾아내면 조금 경쟁률 줄일 수 있어요. 초보트는 안 들어오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 케이스가 맞냐? 다른 케이스가 맞냐 봤을 때 지금 제가 말하는 케이스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아요. 전입신고 말소만 안 시킨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뭘 비교를 해봐야 되냐? 소유권 이전이 된 날짜를 눈을 가서 딱 봐. 그리고 위로 다시 올라가는데 전입신고가 소유권 이전 날짜보다 전이에요.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이거는 대학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일단 배제를 하는 거야. 소유권 자체가 가져오기 전에 임차를 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또 역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전세 끼고 집 산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게 전세 끼고 집 샀으면 소유권 이전한 날 계약서를 다시 써야죠. 아니 그걸 승계받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약 안 하셨어요? 아니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세입자가 불안해 죽겠는데 내 2억이라는 걸 돌려줄지도 말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계약서를 안 써놓고 그 전 세무자한테 말한다고? 그래서 소유권 날짜랑 만약에 임차인 날짜가 전입신고가 같은 날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혹은 확정일자가 그날로 잡혀 있으면 확정일자 근데 있어야겠죠. 전입신고는 예전에 돼 있더라도 확정일자는 그날 잡아야 돼. 계약을 다시 했으니까. 그러니까 계약서를 신고를 국토부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안 하면 자기가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뭐랄까 말씀드린 사건이죠. 전세금 500만 원 올려주는 거다 전세권 설정을 자꾸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병적인 거고 이건 너무 병적인 거고 계약서는 써야죠. 시골에서 등록은 하셔야죠. 계약서를 썼으면 그거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가지고 확정자 찍어달라고는 해야지. 그럼 땅 찍고 그 기록을 해줄 테니까 경매 입장에 떴을 때는 확정자가 우리는 떠있겠지. 근데 확정자 없이 전입신고가 있는데 이게 소유권일보다 빠르다는 건 가족이거나 가족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계약서를 썼어요. 잔금은 보통 한 3개월이나 2개월 뒤에 치잖아요. 돈 다 모아갖고 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애기 학교 때문에 급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전입신고를 좀 먼저 해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너무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가족이잖아요. 뭔 대학요?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래서 보증금 미상은 거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인 게 많아요. 이걸 자꾸 저한테 질문해도 위장인 차이입니다. 암흑의 음모가 있고요. 셜록 홈즈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매점에 써 있는 동이랑 여기랑 다르다. 이게 뭐라 그러죠? 서류상에 있는 주소와 여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조심해서 들어가요. 그걸 이제 조모님이 해결하시거든요. 정정 등기 하시면 돼요. 낙찰 받고 나서 현황조사를 공무원이 하든 사진 찍어갖고 보내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수기로 기록하던 시기가 우리가 오래된 것 같지만 아니요 2001년부터 우리 정산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지금 아파트 제가 재개발 가는 거 들어가면 한자로 기록된 서류 장부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물 대장도 전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지금 보여드릴게요.
주소도 뭐 몇 동 몇 호 이런 게 아니라 조표 7394-93 뭐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썼어? 막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출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주소지들도 있어요 지금. 그럼 오래된 거 아니야. 그러면 동호수 잘못 기록된 건 흔한 사실로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정정 등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겠네요. 그럼 그 길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소유권 증빙만 된다면 이 소유권 증빙 단계에서 걸러지겠죠, 사실은. 이를테면 소유권 딱 제출했는데 이거 현황상 동호수랑 이 건축물이랑 안 맞네요 라고 등기관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정부입사에 전화가 건축물대장이 잘못됐으면 그거 고쳐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등기소에는 정정 등기를 하시면 되고 건축물대장은 정부입사 관련 지자체에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꿔줘. 이런 경우가 흔하냐? 네. 등기처에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는데 등기는 나왔어. 등기 내 이름이야. 근데 건축물대장은 여전히 이름이 다른 사람 이름이에요. 전화하면 아 죄송해요 제가 입력이 늦었네요 하고 엔터 쳐줘요. 전산 이전에 있었던 사항 다 정정 가능합니다. 그 동호수 표기됐죠 이제? 아직 하루 중이에요. 저렇게 돼요. 저게 언제 돼요? 등기가 바뀌니까 소유권 이전할 때 등기 소지 되는 거예요. 그건 내 힘을 써야 안 써요 경매? 안 쓰지.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경매계에서 해준다니까. 여러분은 청탁 신청서만 내면 돼요. 종원님은 한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그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야. 이게 셀프 등기면 내가 해야 돼. 요거 이해돼요? 현황조사는 뭐 그들이 하든 뭘 하든 뭐 하겠지. 이해되시죠? 마지막 아닌데 계속해도 돼요. 너무 열정적이에요. 다주택자가 2명이 그냥 같이 1억이 넘는 그러니까 국가의 아파트를 같이 들어가면 세금이 확 줄어요? 다시 다주택자 1억이 넘는 다주택자가 1억 이하만 들어가려고 했는데 둘이 같이 공동 입찰을 해서 더 비싼 아파트를 갖는 거예요. 그게 그 기준이 뭐 50만 원이나 100만 원 해갖고 막 100명이서 들어가도 공시지가 기준 자체 아파트에 정해진 가격이죠. 아까 취득세가 12%까지 안 내고 그 12%를 나눠서 내는 효과가 있어요? 12%가 다 오는데 네. 그걸 반반씩 내시면 6%씩 내시는 거죠. 지금 물어본 건 뭐냐면 물어본 거는 공시지가 1억이 넘는데 둘이 들어가면 1억 이하로 해주나요? 아니야? 왜 잘못 알았어? 이제 1억 이상 아파트를 내가 혼자 사면 12%를 내잖아요. 근데 이걸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12%에 그렇죠. 그 12%를 나눠서 내잖아요. 그리고 공제하는 거 없나? 공제? 인적공제 250만 원씩 1년에 그거 둘이 쓰시면 돼요 500씩. 그러면은 많이. 근데 그건 양도 소득 때인데 지금 취득일 때랑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양도 말고 이제 취득. 취득에서 왜 공제를 누구 공제? 양도랑 헷갈리신 거죠? 이들이 양도가 있는 거고. 아 그럼 같이 들어가는. 살 때 이미 팔았어? 아니 그럼 이미 같이 친구네. 들어가는 거는 별로 이점이 없는 거네요. 같이 들어가는 건 둘 다 주택수에 짜바리에 하나씩 늘리는 거밖에 아무런 취득세를 6%씩 나눠낸다는 거에 위안을 얻는 정도? 근데 그 단타로 만약에 잘 팔 수 있으면은 한 명 명의로 해요 그냥. 그리고 현금만 태워 나머지는 이렇게 복잡하게. 한 명이 들어가서 하고 현금만 나. 신뢰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지금 주택자 있어요. 근데 명의만 있고 이 사람 돈이 부족해. 그럼 이 사람 명의 가져서 명의 활용하는 돈을 좀 준 다음에 우리 1년 내에 팝시다 해가지고 현금을 모아. 이렇게 모으면 1억 되고 있지 뭐. 그럼 팔아. 근데 이 사람은 무주택으로 거래한 거기 때문에 1.1 이렇게 됐겠지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소급이 받아줬고. 근데 이건 신뢰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받은 다음에 내 거? 뭐 어쩌라? 계약도 내가 안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택이 하나 공동명의고 또 하나 아파트를 낙찰을 받는 경우에 공동명의는 하고 싶으면 공동으로 들어가야 아니면 혼자 들어가는 게 나아요. 혼자 들어가는 게. 혼자 들어가서 공동명의를 할 수 있어요. 들어갈 때는 들어갈 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전제를 안 하신 거 낙찰을 같아요. 공동으로 갖고 싶은지 집을 소유하는 걸 공동으로 하고 집을 싶은지. 소유하는 건 공동으로 하고 낙찰을 그럼 낙찰을 둘이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둘이 들어가야 되는데 낙찰할 때 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두 번째 집은 그냥 혹시 미리 헤어질 거를 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일 지금 그런 거는 그럼 제 케이스를 얘기할게. 이거를 팔고 원래 거 장기를 팔고 이거를 이제 실거주로 할 목적으로 할 거면 어쨌건 간에 공동명의로 들어가는 게 왜 유리하죠? 안심이자 안심. 절반은 내 거다. 그렇게 할 거면 두 개를 사가지고 하나씩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나?
기회를 원하진 않는. 공동명의는 어떤 거냐면 공동명의는 물론 고가의 아파트를 사실 거기 때문에 공동명의 해도 될 것 같아요. 공동명의는 한 채 가지고 자꾸 그 인생을 그냥 그 집 하나로 마무리하실 때 좋아요. 세금 공제도 그렇고 절반씩 나눠가지고 세금을 내니까 괜찮은 효과가 있는데 절세 효과가 있는데 이걸 배우러 오셨다면 투자를 하시려고